브라질이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아주 강한 팀이라서 브라질을 상대하는 팀들은 수비적으로 내려설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은 상대의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데 정말로 도 같은 팀입니다. 일단은 우리도 브라질을 상대할 때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촘촘한 수비 라인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앞선의 히살리송, 네이마르, 하피냐, 비니시우스, 브라질의 공격수들이 이 촘촘한 수비 라인 사이에서도 볼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압박을 풀어낼 수 있는 개인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이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브라질이 공격을 전개할 때 수비 라인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좁은 공간 사이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즐비해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마르뿐만 아니라 비니시우스, 하피냐,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카세미루, 심지어는 더 뒷선에 있는 다니 알베스나 티아고 실바, 이렇게 전진 패스를 이 좁은 공간 사이로 찔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6월달에 브라질을 만났을 때도 보면 분명히 촘촘한 수비 라인을 잘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브라질이 이 좁은 공간 사이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참 대단한 것이, 이 좁은 공간 사이로 패스가 들어가려면 패스의 세기가 매우 강해야 돼요. 그런데 앞선에서 받아주는 선수가 패스가 세게 들어와도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개인 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 사이로 패스가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볼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패스 한 방으로 우리의 수비 라인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비 라인을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사실은 한 번의 패스로 우리 수비 라인 사이에서 브라질이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서도 경기를 보시면 분명히 상대 수비가 촘촘하게 밀집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심지어 가장 뒤에 있었던 티아고 실바 중앙 수비수가 뛰어나가는 선수를 향해서 땅볼로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수비 라인에서조차 아주 좋은 패스가 들어갈 수 있는 팀이 브라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분명히 상대팀의 수비수가 한 8명에서 9명까지 있는 상황이었는데 단 한 번의 패스로 상대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브라질은 개인 기량뿐만 아니라 이 좁은 공간에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그리고 그 강한 패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개인 능력이 너무나 출중한 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브라질은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을 때 비어있는 공간을 정말로 잘 활용하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브라질의 모든 선수들이 방향 전환 패스가 능한 선수들이에요. 특히나 네이마르뿐만 아니라 하피냐, 비니시우스, 여기에 대해서 뒤쪽에 있는 카세미루, 티아고 실바, 마르키뇨스, 혹은 다니 알베스, 왼쪽에 있는 산드루,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으면 좌우 측면 공간으로 정확한 롱패스를 보내주면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거든요. 혹은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면 이때 반대편으로 빠르게 방향 전환 패스를 해주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상대 수비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촘촘한 밀집 수비를 펼치다가 상대가 측면에서 공격할 때 당연히 한쪽으로 수비가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롱패스를 허용하지 않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6월 A매치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냐면, 브라질이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우리의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한쪽에 쏠려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 한국의 수비가 몰려 있을 때 굳이 무리해서 한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지 않고 볼을 받은 이후에 반대편으로 볼을 전환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정확하게 패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끌려 나갈 때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반대편으로 수비가 끌려 나가면서 우리 수비 라인 사이에 공간이 넓게 발생을 했거든요. 이때 브라질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을 향해서 침투에 들어가고, 여기서 우리의 수비가 무너지면서
브라질의 첫 번째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라질의 전환 패스가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가 수비 라인을 촘촘하게 형성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좌우 측면으로 왔다 갔다 계속 롱패스를 전환해 주면서 우리 수비를 계속해서 좌우 측면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이때 중앙에 공간이 발생하면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활용할 때가 많아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6월 A매치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다니 알베스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순간적으로 이 장면도 우리의 수비 라인이 한쪽 측면으로 쏠리면서 브라질을 분명히 잘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니 알베스가 볼을 받은 이후에 패스를 줄 만한 공간이 없고 한국의 수비가 촘촘하게 잘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반대편으로 한 번에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반대편에는 한국의 수비가 부족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우리의 수비가 무너지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1대1 찬스가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의 수비가 한쪽에 밀집해 있을 때 반대편으로 전환해주면서 우리의 수비가 없는 지역에서 공격을 빠르게 전개한다. 이게 브라질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 A매치에서 실점을 했던 또 다른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중앙에서 볼을 잡고 있는 선수가 반대편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우리의 수비는 브라질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쪽 측면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의 수비수들이 한쪽 측면에 쏠려 있다가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반대편에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 발생하는데 이때 브라질의 가장 큰 강점, 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는 순간 공간으로 볼을 몰고 들어갈 수 있는 개인 기량을 어떤 선수들이든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제주스가 이 넓은 공간에서 단독 드리블을 시도하면서 밀고 들어가서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플레이는 롱패스가 나오지 못하도록 애초에 방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았을 때 우리 수비 라인은 당연하게도 좌우 측면을 좁게 설정하면서 촘촘하게, 최대한 촘촘하게 중앙에서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는 브라질의 수비 라인이 볼을 잡았을 때 혹은 미드필더 라인이 볼을 잡았을 때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없도록 전망에서 공격수들이 어느 정도의 압박을 넣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좌우 측면 공간이 넓게 형성된다 하더라도 애초에 패스를 보내줄 수 없도록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우리가 가나전도 마찬가지고 우루과이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비할 때 분명히 촘촘한 수비 라인을 잘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전방에서의 압박이 살짝 부족할 때가 생기면서 가나도 마찬가지고 우루과이도 마찬가지고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수비 라인에서 혹은 미드필더 라인에서 좌우 측면에 발생하는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이 종종 나왔었거든요. 이 장면은 가나전의 장면인데 우리가 분명히 가나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중앙에서 촘촘한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중앙에 밀집해 있는 전형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좌우 측면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중앙에서 촘촘하게 밀집 수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여기서 가나의 수비 라인 혹은 미드필더 라인이 볼을 잡았을 때 앞선에서 압박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죠. 압박을 어느 정도 해줘야 가나의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좌우 측면으로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볼을 잡고 있는 선수에게 압박을 한 템포 늦게 가다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가나가 측면으로 패스를 전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루과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루과이전에도 우리가 수비 라인을 분명히
촘촘하게 만들면서 우루과이가 우리 수비 라인 사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정돈된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좌우 측면에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도 우루과이의 수비가 볼을 잡았을 때 압박이 한 템포 늦으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우루과이의 수비수가 반대편에 발생한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줬고, 여기서 우리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면서 반대편으로 넘어온 패스를 우루과이가 중앙으로 넣어주면서 우리가 실점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나, 우루과이, 포르투갈, 우리가 만났던 어떤 상대팀보다 브라질이 롱패스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선수든 롱패스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밀집 수비를 할 때도 상대의 롱패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다행인 것은 브라질이 기본적으로 좌우 풀백이 이 좌우 측면 공간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치치 감독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좌우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벌려줄 때가 많은데, 이때 좌우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앙에 있는 공격 숫자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수비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브라질이 좌우 풀백에 부상이 많습니다. 왼쪽에서는 이미 텔레스가 부상으로 월드컵에서 하차를 했고요. 그리고 산드루 또한 현재 부상으로 16강전의 출장이 불명확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다닐루가 부상이고, 다니 알베스가 있긴 하지만 다니 알베스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측면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선수는 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브라질이 좌우 풀백에 부상도 많고 나올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밀리탕, 왼쪽에 마르키뉴스, 중앙 수비수가 배치될 때도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가뜩이나 브라질이 오버래핑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팀인데, 중앙 수비수가 좌우 측면에 배치되게 되면 좌우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빈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좌우 풀백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좌우 측면 공격수 비니시우스나 하피냐 같은 선수들이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중앙에 있는 공격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브라질의 좌우 풀백에 부상이 많고 오버래핑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브라질의 공격을 조금 더 잘 막아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네이마르가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나오더라도 100%의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촘촘한 수비라인을 형성했을 때 좁은 공간에서 네이마르의 이 마법과 같은 플레이, 그 플레이가 안 나온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이 브라질의 공격을 견뎌낼 만한 분명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세트피스거든요. 사실 브라질도 세트피스가 꽤나 좋은 팀입니다. 앞선에 있는 히살리송, 그리고 중원에 있는 카세미루, 수비라인에 있는 마르키뉴스, 티아고 실바, 밀리탕,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트피스 수비가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코너킥 상황에서 일렬로 수비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 우리의 수비가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렬로 지역 방어를 많이 세우는 건 코너킥이 올라올 때 골 에어리어 바로 앞, 이 공간이 당연하게도 득점이 많이 나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골문 앞에 우리가 일렬로 배치가 되어서 중요한 공간을 먼저 선점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지역 방어를 많이 서게 되면 뒤에서 브라질의 선수들을 마크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해지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분명히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지만 브라질의 선수들은 달려 들어오면서 러닝 점프를 시도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것보다 러닝 점프를 들어올 때 더 타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비 방법이 우리가 아시아 예선에서는 우리의 제공권이 훨씬 더 좋으니까 통했는데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는 이러한 수비 방법이 안 통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나 우루과이전 코너킥이 올라올 때 일렬로 골문 앞에 많은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우루과이 선수들이 달려 들어오면서 러닝 점프를 해요. 근데 우루과이는 제공권이 좋은 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우루과이 선수들이 달려오면서 러닝 점프를 하니까 우리가 제자리에서 점프하면 제공권에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루과이에게 헤더를 허용하고 골대를 맞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장면처럼 어느 정도는 지역 방어가 아니라 대인 마크도 필요하다. 우리가 현재는 지역 방어에 너무나 쏠려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뒤에서 달려오는 선수들을 마크하고 방해해주면서 달려 들어오는 선수들이 제대로 공중볼 경합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해주는 플레이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브라질의 공격을 막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좁은 공간에서는 기술적으로 풀어나오고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개인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밀집 수비를 했을 때는 좌우 측면 혹은 뒷공간, 이 공간을 향해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롱패스 능력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제공권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 팀이 전방 압박도 강한 팀이라서요.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압박 능력도 모두가 갖추고 있어서 전방 압박도 이번 월드컵에 참여하는 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공격을 전개하다가 볼을 빼앗겼을 때 곧바로 압박해서 볼을 빼앗아내고 다시 공격을 진행하는 이러한 장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브라질이라는 팀은 우리가 공격을 막아내기가 매우 까다로운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질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비를 단단하게 만들고 포르투갈전처럼 인내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인내를 하다가 우리가 공격을 잘 막아낸 이후에 단 한 번 혹은 두 번의 찬스를 잘 살려서 득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경기 흐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브라질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도록 브라질의 공격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합니다.